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는 1%, 코스닥은 1% 후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긴급 진단을 해봐야겠죠. 오늘 오후 시장의 세 가지 특징,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날 좀 시원한 이야기와 좀 잘 정리된 결정, 해답이 좀 필요한 하루인 것 같아요. 도와주실 거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시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로봇 성장은 진행 중이다. 마침 저희가 또 조금 전에 공략주 중에 하나가 로봇이었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중에서 한번 꼽아봤는데 해외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일리 있는 그런 전망 분석인지 왜 상승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무지개 로봇입니다. 네. 이 회사가 요즘에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기존에는 로봇 사업하게 되면은 뭐 유아용 전동차도 이게 왜 로봇 관련된 쪽으로 엮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부터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이제 됐다.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뭔가를 보여다오 하면서 어느 정도 역할론을 하는 쪽의 변화가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산업용 로봇이다라는 쪽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수요가 그만큼 좀 되는 나라 쪽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쪽에 특히 대기업 쪽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현대 HD 현대 쪽에 있죠. 네. 현대 로보틱스 이런 쪽도 산업용 쪽으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는 협동 로봇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현재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가장 성과가 글로벌 마켓쉐어 1위는 지금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하고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분야는 이쪽이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산업용 로봇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열심히 뭐 저 자동차 공장에서 뭐 무슨 용접하고 찍어내고, 네. 찍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협동 로봇이란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게가 한 5kg 정도 내외 정도로 해서 가볍죠. 근데 사람이 옆에서 같이 무슨 일을 그러면 식당에서 나는 전을 튀기고 너는 김밥을 썰어라 뭐 이런 거 되나요? 예, 하여튼간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쪽에 제어를 하게 되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이거 됐으니까 이제 다음은 또 치킨을 튀겨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협동 로봇도 서비스 로봇하고 거의 유사한 쪽으로 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협동 로봇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어차피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일 아니면 위험한 일을 대신한다. 굉장히 미세하거나 갈 수 없는 곳이거나. 그렇죠. 네. 그런 데가 어딜까요? 네? 저기 우주 쪽에. 네,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우주도 마찬가지고 전쟁터 아니면 또 어떤 재난이 발생한데 이런 데는 다 로봇이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그쪽 분야도 군용 로봇도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쪽에 얘기가 어차피 저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나오겠네 이러다가.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는 게 국제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서 2027년까지 다족 보행 로봇에 로봇팔을 장착한다. 그러니까 즉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오는 로봇계 같은 이제 한 4발 아니면 6발 이런 쪽에서 로봇팔이 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을 앞으로 수행한다라는 쪽도 이 군사 쪽에서 하나의 또 축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있고요. 부품도 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제어 기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앞으로 성과가 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로봇주가 이제 작년 겨울부터 성장의 아이콘으로 딱 자리매김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테마성 상승을 넘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지, 대표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도 그러셨는데 오늘은 에브리봇하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최근에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SPG의 주가도 고공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면 왜 지금 와서 로봇일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 네. 네.
왜 지금 로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대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로봇으로 이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현상은 계속 늘어나겠죠. 네. 게다가 인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할 사람이 생산 가능 인력들이 이제 인구가 줄면서 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대체할 만한 쪽은 로봇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트렌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한참 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이쪽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뭐 또 이제 디자인 쪽을 지금 약간 병행한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초 정도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될 것이고 또 9월 30일 날 테슬라에서 AI 데이라고 펼쳐지는데 거기 나와서 우리 또 머스크 형님 아니죠? 예, 머스크 CEO가 네. 나와서 또 로봇하고 춤추고 있겠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삼성에서 먼저 ETF를 설정하는 이런 단계가 되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ETF가 설정되면서 나오는 이런 또 수급적인 영향 이것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앞서 뭐 SPG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로봇에서 가장 원가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뭘까요? 이거는 기어드 모터라고 하는 감속기입니다. 이게 거의 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감속기가 모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터 따로 감속기가 따로가 아니고요. 이걸 합쳐서 기어드 모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관절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가죠. 보통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6족입니다. 그쪽이 아니고요. 6족.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6개. 그러면은 그 안에 6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어드 모터가. 근데 이번에 테슬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기가 돌아다니네요. 김민세 PD님 이야기하시는데 모기가 자꾸 앞에서 움직이네요. 네. 네, 로봇인가요? 아니 로봇으로 잡아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40족입니다. 그러면 7배가 더 들어가겠네요, 거의.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 부품 쪽에 대한 먼저 확산들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SPG도 부각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투자 의견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번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로봇주를 공략주로 갖고 오면서 하는 게 로봇 ETF 이야기예요. 네. 이전에 우리가 메타버스 ETF가 나오고서는 메타버스 수급이 막 쏠리는 걸 본 적이 있기에 기대를 걸 법도 한데 막상 열어보니 이번에 삼성이 좀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로봇 ETF에는 뭐 네이버 있죠. 이런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찐 로봇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굉장히 조금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상 이 ETF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봇주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미리 약간 땡겨오는 느낌도 있죠. 근데 어차피 로봇 관련 ETF를 하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산업적인 변화가 들어갔었을 때 성장주에 대한 포지션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성장주가 포진이 되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중형주급, 소형주급 같은 경우는 아마 그 ETF 안에 한 1% 정도, 네. 1% 내외 정도를 담다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조 단위의 시총이 아니라 뭐 한 몇천억 단위 시총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파장은 큰 쪽이 이쪽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그 똑같이 이제 메타버스 ETF 때 경험을 했던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조정에서 좀 약간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 부분 또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시총이 이만큼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단 여기서라도 밀리면 아주 공격적으로라고 보기에는 또 수급 동향도 좀 체크는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올 상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로봇주가 진짜 찐 로봇이 아니다, 뭐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런 것에 다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또 로봇주거든요. 이것에 대한 투자 의견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실적만 보게 되면은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7억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은 5천억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2년 뒤, 2024년 가게 되면은 저희가 예상이 한 120억 정도가 한 130억 가까이 영업이 나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10배 크겠네? 라는 쪽의 기대감은 높지만 시총이 5천억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성장의 카테고리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밸류 부담도 있다라는 쪽. 그러니까 나는 이 밸류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어. 매매 못 하십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미리 많이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섹터다라는 쪽을 충분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패턴상으로는 지금 가격대 아마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한 3만 6천 원대 뭐 이런 자리 쪽은 기다리셨다가 한 3만 4천 대 밑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눌림목 만드는 과정 쪽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9,500원 자리는 아무래도 추세가 꺾이는 자리다 보니까 이때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 구간 추격 매수보다는 34,000원에 이하로 내려오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손절가는 29,500원이니까 이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더 싸다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때는 또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시동 걸렸다. 바로 모트렉스 이야기예요. 뭐 자율주행 관련주 하면 또 모트렉스가 떠오르는데 최근 주가가 연이어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뭐 구글이 노린다 뭐 그런 뉴스도 봤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모트렉스의 그 자율주행 시동이 걸린 겁니까?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테슬라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영어만 하면 웃으십니까? 네. 아니에요. 네. 네, 좀 어색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쪽에서 지금 충분히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 주행 그리고 또 사물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쪽인데 이번에 사업 기술 관련된 보고서 쪽에서 변화 요인들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안 되겠다, 레이더까지 써야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레이더를 가장 많이 적용해서 쓰는 쪽이 라이다라는 회사죠. 근데 그쪽 거는 안 쓰고 단독적인 레이더 쪽으로 나가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뭔가 변했다라는 쪽에서 이런 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레이더가 같이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카메라도 약간 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더 기대감을 높이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특히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HU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서 저희 차량 위에 여기 이제 주행 정보가 나오는 거 그리고 아니면 또 운전자 뒤에 보게 되면 이 뒤에 그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죠. 이런 거라든가 또 이제 ADAS는 잘 아시는 이제 또 차량 제어 장치죠. 네. 한국어 발음이 안 되네요. 네. 네. 또 AVNT 같은 경우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텔레매틱스 이쪽이다 보니까 차량 관련된 정보를 또 같이 주고받고 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차 쪽에서 필수 가결한 쪽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 보니까 암레스트 콘솔 일체형 공기청정기를 여기 달아놓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거기서 이걸 달았더니 인도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더라. 인도의 공기는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기를 끌었다는 쪽인데 근데 솔직히 지금 나오는 이런 변화가 이 자율주행하고 완전 밀접하게 뭐 테슬라 변화와 함께 연결되는 이런 쪽은 연결고리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실적의 변화가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부각받는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을 걸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 자율주행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라도 엮일 수 있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모트렉스가 최근에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작년에 인수했습니다. 네. 전기차 전기 충전 업체인 액탑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한 지분은 53.6% 그러니까 경영권 인수한 거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트렉스 EV로 바꾸다 보니까 이 회사도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하는구나. 근데 이제 정부의 이번에 샌드박스 규제를 풀면서 개인들도 만약에 내가 단독주택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앞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지어놨습니다. 이걸 해놓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 충전하려면 하세요. 하지만 돈 받습니다. 이런 수익화 사업들을 개인도 할 수 있겠다라고 장을 열어놓다 보니까 네. 이런 관련된 사업 쪽에서 이런 어떤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는 사업들의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아직 없죠. 네, 이게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면 집을 사야겠네요. 집을 사서 넓은 공간들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겠느냐라는 쪽도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거 관련된 쪽에 일단 발을 들여놨다라는 관점들도 시장에서는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트렉스에 대한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서는 네. 정말 역대급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25,000원까지 갔다가 현재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의 상승인데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물론 자율주행이 그 자동차에 있어서 종착지라는 건 알지만 네.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도, 모든 게 다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진짜 길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때 나왔던 게 이거였었죠. 유보율이 한 3,300% 돼 있다. 이런 쪽에서. 근데 지금 신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높습니다. 한 200%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한때 그렇게 부각을 받았었고.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됩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350억대, 매출 자체가 4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쪽에서도 그냥 흐지부지한 회사는 아니죠. 네. 이런 쪽에서 상반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상반기에 200억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중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좀 단단한 움직임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과거에 그 좀 왜곡된 측면들 무상증자가 그때 하나의 테마로 이어지면서 나왔던 변화까지 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거래량과 함께 보여주는 기술적인 저항은 한 18,000원대 정도는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 정도를 일단 1차 목표로 안착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그래도 한 15,500원대 밑으로 진입하는 게 어떤 추세적인 계단식 상승 쪽에 맞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13,500원대이 깨진다. 이 부분은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기조를 확인했다라고 한 줄평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이브 해볼게요. BTS와 르세라핌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제 주가가 장 초반에 더 강했는데 그 강세 배경이 요 두 가지 때문이라면서요. 네, 다 나와 있네요. 네. 일단 BTS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국위를 선양한 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 관련된 이 법안을 이제 손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61점 몇 프로 나왔다면서요. 네, 그리고 반대가 뭐 30%대. 그러니까 그러면 BTS 이제 군대를 대체 복무를 하고 필요할 때는 또 지금처럼 국위 선양을 계속할 수 있는 콘서트나 활동을 계속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반짝 상승. 근데 힘은 좀 없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또 이를 대체할 만한 왜 하이브에는 걸그룹이 없냐라는 쪽에서 르세라핌의 또 약간 또 학폭 문제로 멤버 하나가 또 탈퇴했죠. 예, 그리고 다시 뉴진스가 지금 또 열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르세라핌이 다시 컴백한답니다. 그러면 멤버 한 명 보강하나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네, 연락 안 오셨나요? 네. 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티저 영상 공개가 10월 17 공개하고 10월 17일 날 미니 앨범 2집이 발표되는데 안티 프레질 네, 이쪽으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걸그룹도 신인인데 최소 뭐 4, 50만 장은 기본으로 앨범 팔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좀 더 기대한다라는 쪽이 오늘 두 가지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하이브를 두고서 사실 BTS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저희가 사실 이 BTS 병역 논란이 해결된다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요거를 차치하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 안에서 걸그룹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뉴진스도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르세라핌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하이브에서 BTS 말고도 세븐틴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아이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르세라핌과 뉴진스가 정말 흥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BTS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거기에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이브에서 BTS의 매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하이브에서 지금 BTS의 매출 의존도를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87% 거의 열일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가 1년이 딱 지나니까 6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물론 BTS가 열일은 하지만 그 플러스 알파를 더 다른 아이돌들이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인 관점들이 의존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앨범 판매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BTS가 무려 740만 장. 네.
조금 더 팔면 뭐 1,000만 장은 이런 상황 쪽에서 세븐틴이 370만 장, 앵커님 좋아하시는 그쪽이요. 네. 그리고 또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180만 장, 엔하이픈이 220만 장. 설마 이런 회사 이런 아이돌들이 이만큼 팔까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인기 있어? 라고 할 정도로 100만 장, 200만 장은 이제 쉽게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BTS 앨범 판매량과 나머지 그룹 거기다가 지금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이 신규 걸그룹들은 포함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BTS가 좀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거는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게 있죠.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서 꾸준히 버러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꾸준히 10몇 주째 1위를 하고 있는 거와 나머지 그룹들이 물론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주가에는 아무래도 BTS에 대한 영향력을 더 체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 하이브 최근에 제 주변에 뉴진스의 그 성공적인 데뷔를 보고서는 하이브를 샀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뉴진스가 잘하고 있는 건 아는데 워낙 하이브의 그 그림자 뒤에는 BTS라는 큰 벽이 있기 때문에 과연 뉴진스, 르세라핌이라는 모멘텀이 이 주가를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현구간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 종목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첫째 하이브는 너무 비싸게 IPO를 했고요. 두 번째는 뉴진스 뮤직비디오 보고 살 뻔했습니다. 네, 저도 살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런 걸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매출 영업이익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해 작년에 비해서 확 드러납니다. 한 2,500억 대까지 나올 걸로 보는데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6조 대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6조 3천억 대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런 고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성장세가 2,500억, 내년에 3천억, 한 4천억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겠죠. 성장 속도가 더뎌집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어떤 영향이 나올까요? 성장주 입장 쪽, 엔터주 입장 쪽에서는 그 성장 속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면은 정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 폭을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밸류 부담도 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17만 원대가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원이 일단 저항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일단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지난 저점대인 14만 원은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박스권 대응이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만 좋으면 저랑 김민수 대표님이 하이브 뉴진스의 춤을 같이 추는 건데 네? 지금은 전혀 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 일단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현재 매수도 가능하고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눈높이를 그렇게 높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7만 원까지만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